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환율 아니면 금리, 달러 강세에 막으려다가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건드린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소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최근에 정말 뉴스만 켜면 환율 이야기뿐인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작년에 1,300원대에서도 다들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지난 7월부터 정말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다 1,500원도 그냥 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 불안감이 괜한 게 아닙니다. 상승 속도가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숫자들이 대체 왜 이렇게 무섭게 오르는 건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현상이 우리 지갑 사정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환율이라고 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오늘 좀 알기 쉽게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환율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복잡한 수식 다 떼고 보면요,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세 가지 시간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아주 짧은 하루하루의 움직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죠. 간단히 말해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긴 몇 달에서 한 1, 2년 정도의 중기적인 흐름은 국가 간 금리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금리 차이요? 상식적으로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나라에 돈을 갖고 싶어 하니까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오르는 거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아주 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그러니까 경제 체력이 얼마나 튼튼하냐가 그 나라 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급격한 환율 상승은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번째, 바로 금리의 영향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결국 모든 길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통하는 거네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건가요? 이걸 이해하려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게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점, 일종의 금융계의 중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최근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던 4%를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4%요?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나요? 네, 엄청나게 중요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는 미국 국채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1년에 4%가 넘는 이자를 준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의 큰손 투자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혹은 다른 나라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확 줄어드는 거죠. 돈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도 괜찮은 곳, 즉 미국 달러 자산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영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하니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게 되는 거고요. 와, 금융계의 중력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전 세계 돈을 끌어당기고 있는 형국이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나요? 특히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의 움직임도 궁금한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미국의 움직임이 주연 배우라면 다른 나라들의 정책은 이 드라마를 더 극적으로 만드는 조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의 역할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며 돈을 걷어들이는 와중에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정반대요? 네, 소위 아베노믹스의 유산인데 경기를 살리겠다며 여전히 시장에 돈을 계속 풀고 있는, 즉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죠. 잠깐만요. 그럼 미국은 달러를 귀하게 만드는데 일본은 엔화를 흔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엔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 결과가 역대급 엔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의 전반적인 힘을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올라가요. 엔화다 이 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거든요. 아하. 결국 일본의 나홀로 돈 풀기가 의도치 않게 달러의 힘을 더 키워주는 일종의 어시스트를 해주고 있는 셈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럼 중국은 어떤가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위안화랑 원화가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위안화는 달러 강세에도 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우리 원화만 유독 힘을 못 쓰는 느낌이 들어요. 네, 바로 그 디커플링, 즉 탈공조화 현상이 최근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둘이 정말 형제처럼 움직였는데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 가고 있죠. 여기에는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 펀더멘털이 우리보다 훨씬 튼튼해요. 특히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계속 쌓아가고 있죠. 아, 벌어들이는 달러가 많으니까요. 네, 환율 방어에 쓸 실탄이 두둑한 거예요. 경제 체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군요.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둘째는 중국 특유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이에요. 중국 정부는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매우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말하자면 중국은 만리장성 같은 방어벽을 치고 달러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훨씬 더 열려있는 구조다 보니 그 파도를 온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일본이 돈을 풀고 중국이 버티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결국 환율 1,47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라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요. 그 한숨이 바로 핵심이에요. 환율 상승은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건 수입 물가의 상승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 즉 석유나 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밀이나 옥수수 같은 곡물도 대부분 수입하고요. 당장 주유소 기름값부터 오르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제까지 1달러짜리 물건을 사오는데 1,300원이면 됐는데 오늘부터 1,470원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걸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생산 원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기업들은 이 부담을 어떻게든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려고 할 거고요.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점심값을 계산할 때 이 모든 비용이 야금야금 오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정말 죽을 맛이겠네요. 원자재 값은 올라서 만들어 파는 물건의 원가는 비싸지는데 그렇다고 소비자들 주머니 사정도 뻔한데 제품 가격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잖아요. 정확해요. 기업들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거죠. 수익성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줄일까요? 바로 투자와 고용이에요.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공장을 새로 짓거나 사람을 더 뽑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 단가 상승이 영업이익 감소로 그리고 투자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예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나라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갉아먹게 되는 거고요. 경제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거군요.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것 같아요. 요즘 뉴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그 역시 강달러 현상이 낳는 필연적인 결과 중 하나예요. 아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환차손이라는 위험을 안게 돼요. 환차손이요? 네. 예를 들어 1,300원에 들어와서 투자했는데 주가는 그대로여도 환율이 1,470원이 되면 달러로 바꿔나갈 때 가만히 앉아서 10%가 넘는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 위험을 피해 한국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안전한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는 거죠. 이런 자금 유출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금융시장 전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정부나 한국은행은 이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딜레마, 환율을 잡을 것이냐, 금리를 잡을 것이냐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은 현재 1,870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1,870조 원? 상상도 안 되는 돈이네요. 그렇죠.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 둘 다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해요. 첫 번째 선택지는 환율 방어를 최우선으로 두고 미국을 따라서 우리도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더 심해지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죠.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그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감상해야 할 고통은 뭔가요? 바로 그 1,870조 원의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당장 대출 이자가 올라가잖아요. 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수많은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요. 이는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특히 영끌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은 부동산 시장에는 그야말로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아, 환율 잡으려다 다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네, 환율을 잡으려다 가계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인 거죠. 그럼 두 번째 선택지는 뭔가요? 가계부채가 터지지 않게 하는 거겠네요. 네, 두 번째 선택지는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상 속도를 아주 천천히 조절하는 거예요. 당장 가계의 이자 부담은 덜어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택 역시 대가가 따릅니다. 한미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걸 용인하는 셈이니 환율이 1,500원을 넘어 1,600원까지 치솟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와.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수입물가 폭등과 인플레이션 악화라는 또 다른 고통을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앞으로 가도 낭떠러지고 뒤로 돌아도 낭떠러진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큰데요. 정말 그때처럼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1997년과 같은 IMF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체력, 즉 펀더멘탈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해졌거든요. 어떤 점들이 그렇게 달라졌나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면 시청자분들이 좀 더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첫째, 외환 보유고 규모가 달라요. 97년 당시에는 달러가 바닥나서 국가 부도를 맞았지만 지금은 4,3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적으로도 순위권에 드는 외환을 쌓아두고 있어요.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둘째, 환율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정부가 환율을 억지로 묶어두는 고정환율제에 가까워서 위기에 취약했지만 지금은 시장의 힘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변동환율제예요. 아, 충격 흡수 능력이 다르군요. 네, 훨씬 뛰어나죠. 마지막으로 당시 가장 큰 문제였던 단기 외채 비중도 지금은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자체가 훨씬 건강해진 거죠. 정말 다행이네요. IMF 같은 국가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는 아닐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 없겠죠. 그때와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위험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거시적인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터져나오는 국지적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그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가계부채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압력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지금 상황이 2022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97년의 위기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가계의 부실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군요. 정확합니다. 국가 전체는 버틸 힘이 있지만 그 안에 개별 가계와 자영업자들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와 더불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와 투자 위축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충격,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와 맞물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할 새로운 위험 요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알고 싶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지금의 무서운 환율 급등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온 결과라는 점. 여기에 일본의 통화 완화 정책 같은 외부 요인이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고요. 둘째, 환율 상승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 물가 상승, 기업 실적 악화, 금융시장 불안을 거쳐 결국 우리 가계의 살림살이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셋째, 1997년과 같은 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은 낮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라는 내부의 약한 고리가 금리 인상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환율과 가계부채 사이에서 정말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이런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나만의 경제적 안전판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